셜록 홈즈, 프랜시스 카팍스 여사의 실종. 그런데 왜 터키식을? 셜록 홈즈는 내 구두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다. 난 등나무 의자에 길게 누워 있었는데 내 튀어나온 발이 변함없이 날카로운 그의 시선을 끌었던 것이다. 이건 영국제야. 난 약간 놀라서 대꾸했다. 옥스퍼드가의 레티머 상점에서 산 건데. 홈즈는 피곤해도 참는다는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목욕 말일세, 목욕. 기운이 펄펄 솟구치게 하는 영국식 대신에 왜 돈이 많이 들고 나른한 터키식 목욕을 했냔 말이야. 왜냐면 지난 며칠 동안 류머티즘기가 있었고 부쩍 늙은 기분이 들었거든. 의사들은 터키식 목욕을 대체요법이라고 불러. 몸에 활력을 주고 기분을 바꿔주지. 그건 그렇고, 여보게 홈즈. 난 덧붙였다. 논리적인 사고엔 내 구두와 터키식 목욕 사이의 관련이 자명한가 보지만 그래도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말해준다면 아주 고맙겠네. 왓슨, 나의 연쇄적 추론 과정이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닐세. 홈즈는 장난스럽게 눈을 빛내며 말했다. 그건 내가 자네에게 오늘 아침에 마차를 타고 오는 길에 다른 손님과 합승했냐고 물었을 때 그 바탕에 깔린 추론과 마찬가지로 초보적인 것일세. 난 새로운 살인 설명으로 인정하지 않겠어. 난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왓슨, 훌륭하이. 대단히 점잖고 논리적인 항의로구만. 어디, 요점을 살펴볼까? 방금 전에 마차 얘기를 먼저 해보세나. 자세히 보면 자네 위도새 왼쪽 소매와 어깨에 흙이 튀어 있어. 만약 자네가 이륜마차의 좌석 중앙에 앉았다면 몸에 흙이 튀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또 흙이 튀었다 해도 분명히 양쪽에 다 튀었을 걸세. 따라서 자넨 좌석 가장자리에 앉았던 것이 명백해. 그렇다면 자네가 다른 승객과 합승한 것도 명백한 거고. 정말 명쾌하네 그려. 바보스러울 만큼 뻔한 얘기야.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구두와 목욕은. 역시 별거 아닐세. 자넨 구두끈을 묶는 방식이 항상 똑같아. 그런데 지금 자넨 구두끈을 정교한 이중 매듭으로 묶었어. 그건 평소의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 그렇다면 자넨 구두를 벗었다가 다시 신은 것이 분명해. 그럼 누가 구두끈을 맸을까? 구두 수성공이나 터키탕 아이가 분명하지. 하지만 자네 구두는 새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구두 수성공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 자, 그럼 누가 남았지? 터키탕 아이지. 별것 아니야. 그렇지? 어쨌든 터키식 목욕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구만.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자넨 변화가 필요해서 목욕을 했다고 했잖아. 내가 자네 생활에 변화를 줄 만한 걸 하나 제안하지. 여보게, 스위스의 로자는 어떤가? 1등석 표 외에 제반 비용 일치를 넉넉하게 지불해주겠어. 근사하구만. 그런데 왜? 홈즈는 안락의자에 몸을 묶고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들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부류 중 하나는 혼자서 떠돌아다니는 여자야. 그런 여잔 무해할 뿐더러 인간 세상에서 유익하게 쓰이는 일도 많지만 불가피하게 범죄의 표적이 되거든. 여잔 무력하네. 그리고 유랑하지. 돈은 풍족해서 이 나라 저 나라 이 호텔 저 호텔을 돌아다닐 수도 있어. 그러다 가끔씩 하숙집과 민박집의 미로 안에서 자취를 감추기도 하지. 여잔 여우가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길을 잃은 병아리나 마찬가지야. 여우한테 잡아먹히면 거의 찾기가 힘들어. 난 프랜시스 카팍스 여사한테 무슨 흉한 일이 일어났을까봐 걱정이야. 난 홈즈가 일반적인 얘기에서 구체적인 얘기로 갑자기 방향을 바꾸자 적이 안심했다. 그는 수첩을 들여다보곤 말을 이었다. 프랜시스 여사로 말할 것 같으면 골러붙은 백작의 직계론 유일한 생존자일세. 자네도 기억하고 있겠지만 영진 남자 후손한테 넘어갔어.
프랜시스 여사는 한정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그중엔 특이하게 제공된 다이아몬드와 은으로 된 희귀하고 오래된 스페인제 폐물이 있었네. 그런데 그년 지나칠 정도로 그것을 몹시 아껴서 은행에 보관한 걸 한사코 거부하고 항상 가지고 다녔네. 좀 딱한 여자지. 프랜시스 여사 말이야. 아름다운 여성이고 아직 탱탱한 중년이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20년 전에 잘 나가는 미모는 사라지고 이젠 없어졌네. 그런데 프랜시스 숙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프랜시스 여사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 여자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게 바로 문제일세. 그년 생활 습관이 규칙적이라서 오래전에 은퇴해서 지금은 캠버웰에 사는 옛날 가정교사 도브니 양한테 2주일에 한 번씩 4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편지를 보냈어. 나한테 사건을 의뢰한 사람이 바로 그 도브니 양이야. 거의 5주 동안 소식이 뚝 끊겼다네. 마지막 편지의 발송지는 로잔의 내셔널 호텔이었어. 프랜시스 여사는 주소를 남기지 않고 거길 떠난 것 같아. 친척들이 무척 걱정하고 있는데 엄청난 부자들이라 진상을 밝혀내기만 한다면 비용은 아끼지 않을 걸세. 정보 제공자가 도분이 양뿐이야?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여보게, 확실한 정보원이 하나 더 있어. 그건 바로 은행이야. 독신 여성들은 생활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통장은 압축된 일기나 마찬가지거든. 프랜시스 여사는 실베스터 은행과 거래한다네. 난 그 여성의 은행 거래 내역서를 이미 살펴보았어.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돈을 찾은 곳은 로잔이었는데 상당히 거액을 찾았기 때문에 아직도 수중에 현금이 남아있을 거야. 그 다음엔 마지막으로 단 한 차례 수표를 발행했을 뿐이라네. 누구한테? 어디서? 수치에는 많이 드백량이야. 수표를 어디서 발행했는지를 나타내는 기록은 없어. 문제의 수표는 3주 전에 몽펠리에의 리옹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되었네. 금액은 50파운드. 마리 드백량은 누군데? 난 그것도 알아낼 수 있었어. 마리 드백량은 프랜시스 카팍스 여사의 하녀였네. 프랜시스 여사가 그런 수표를 지불한 이유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자네가 조사해보면 금방 밝혀지겠지. 아니, 내가 조사를? 그래. 이제부터 로전으로 건강을 되찾기 위한 여행을 떠나는 거야. 자네도 알다시피 에이브러임스 영감이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데 내가 런던을 떠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 게다가 원칙적으로 난 이 나라를 떠나지 않는 게 좋아. 내가 없으면 런던 경찰청은 외로울 거고 또 범죄자들 사이에선 바람직하지 못한 동요가 일어날 테니까. 그럼 가게나. 그리고 내 변변찮은 조언이 한 단어에 2펜스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치를 만한지 모르겠지만 자네가 원한다면 대륙간 전신을 통해 밤낮으로 소식 전하겠네. 이틀 뒤 난 스위스 로잔의 내셔널 호텔에 도착해서 유명한 지배인 모조 씨의 정중한 환대를 받았다. 지배인의 말에 따르면 프랜시스 여사는 몇 주일간 그곳에 머물렀는데 그녀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깊은 호감을 느꼈다. 나이는 40을 넘지 않았다. 아직도 미모는 여전하지만 젊었을 때는 굉장한 미인이었을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지배인은 감나가는 보석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지만 하인들한테 숙녀의 침실에 있는 무거운 트렁크가 항상 단단히 잠겨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녀 마리 드뱅은 주인 아씨만큼이나 인기가 좋았다. 그리고 그 호텔의 급사장 하나와 약혼했기 때문에 드뱅의 주소지를 알아내는 건 식은 죽 먹기였다. 몽펠리에, 트라장가 11번지. 난 이 모든 이야기를 받아 적으며 홈즈가 직접 와서도 이 이상 기민하게 정보 수집을 하진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직도 그늘이 거치지 않은 부분은 딱 한 군데였다. 내가 수집한 정보로는 숙녀가 갑자기 로잔을 떠난 이유를 밝혀낼 수 없었다. 프랜시스 여사는 로잔에서 아주 즐겁게 지냈다. 어느 모로 보나 그녀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방에서 한 계절을 날 생각을 했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녀는 겨우 하루 전에야 떠나겠다고 통고했고
일주일치 객실 사용료를 허공에 날려버리는 손해를 감수했다. 하녀와 약혼한 급사장 줄수 비바트만이 이유를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숙녀의 갑작스러운 출발을 하루 이틀 전에 호텔을 찾아온 거무튀튀한 키 큰 털보 때문으로 돌렸다. 야만인이에요. 갈 데 없는 야만인이라고요. 줄수 비바트는 그렇게 소리쳤다. 털보산은 마을 어딘가에 묵었다. 그리고 호수 옆의 산책로에서 마담에게 열심히 말을 걸었다. 그 다음엔 호텔로 찾아왔다. 마담은 털보를 만나주지 않았다. 털보는 영국인이었는데 이름은 알 수 없었다. 마담은 그 다음에 곧장 호텔을 떠났다. 급사장은 사내가 찾아왔기 때문에 마담이 이곳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의 약혼녀 또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급사장은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그것은 마리 드뱅이 프랜시스 여사를 시봉하는 일을 그만둔 이유였다. 그 부분에 대해선 할 말이 없거나 아니면 말을 하지 않으려 했다. 알고 싶으면 몽펠리에에 가서 마리 드뱅에게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다. 내 조사의 첫 장은 이렇게 끝났다. 그 다음에 난 프란시스 카팍스 여사가 로잔을 떠난 뒤에 어디로 갔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는 누군가를 따돌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렇지 않다면야 바덴이라는 행선지 표시를 떳떳하게 짐에 붙이지 못한 까닭이 무엇인가? 그녀는 짐과 함께 다른 곳으로 빙 돌아서 라인 강가의 온천에 도착했다. 난 토머스 쿡 여행사 지부에 찾아가서 여기까지 알아냈다. 그리고 나의 활동에 관해 자세히 적어서 홈즈에게 보내고 익살맞은 칭찬의 답신을 받은 다음 바덴으로 향했다. 바덴에서 프랜시스 여사의 발자취를 쫓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녀는 2주일 동안 잉글리셔 호프에 묵었다. 그리고 거기 머무는 동안 남미에서 온 선교사 슐레징어 박사 내외를 알게 되었다. 외로운 여성들이 대부분 그렇듯 프랜시스 여사는 종교에서 위안을 구하고 종교 활동을 소일거리로 삼았다. 슐레징어 박사의 비범한 인격과 가식 없는 헌신, 그리고 그가 선교 활동 중에 병을 얻어 요양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녀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회복기의 성자를 간호하는 슐레징어 부인의 일을 거들어 주었다. 잉글리셔 호프의 지배인 얘기로 선교사는 온종일 베란다의 긴 의자에 누워 있었고 양쪽에서 두 숙녀가 시중을 들었다고 했다. 박사는 이스마엘 자손들의 왕국에 대한 논문을 집필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참고로 하여 성지 팔레스타인 지도를 그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침내 건강을 회복한 슐레징어 박사는 부인과 함께 런던으로 돌아갔는데 프랜시스 여사는 이들과 동행했다. 그것이 겨우 3주일 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나서 지배인은 그 다음 일은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녀 마리트뱅은 다른 하녀들에게 일을 아주 그만둘 거란 얘기를 했고 그런 다음 주이나 씨가 런던으로 출발하기 며칠 전에 눈물을 펑펑 쏟으며 호텔을 떠났다. 슐리징어 박사는 호텔을 나가면서 프랜시스 여사의 숙박비를 포함한 재반 비용을 자신이 계산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지배인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프랜시스 카팍스 여사의 행방을 알아보러 온 친구분이 또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어떤 남자가 같은 용모 때문에 여길 찾아왔죠. 이 이름이 뭐라고 하던가요? 난 물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국인이었죠. 영국인 치곤 좀 괴상하긴 했지만요. 야만인 같은 작자 아니었어요? 난 유명한 친구의 방식을 쫓아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결부시켜서 말했다. 네, 맞습니다. 그런 표현이 꼭 들어맞는 사람이죠. 턱수염을 기르고 온몸이 구릿빛으로 탄 거인이라 고급 호텔보단 농부가 하는 여관이 훨씬 잘 어울릴 법했습니다. 거칠고 사나워 보여서 감히 비위를 거스르고 싶진 않은 사내였죠. 안개가 걷히면서 사람의 형체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벌써 수수께끼가 풀리고 있었다. 선량하고 신앙심이 깊은 숙녀가
음흉하고 잔인한 인물에 쫓겨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는 것이었다. 숙녀는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로잔에서 도망칠 까닭이 어디 있겠는가. 그는 아직도 숙녀 뒤를 쫓고 있었다. 조만간 그녀를 덮칠 것이다. 혹시 벌써 찾아낸 것은 아닐까? 그녀가 계속 감감무소식인 것은 그 때문일까? 숙녀와 동행했다는 선량한 사람들이 그의 폭력과 협박에서 그녀를 지켜줄 수 있을까? 이토록 끈질긴 추적 뒤엔 얼마나 끔찍한 목적, 얼마나 교활한 음모가 숨어 있는 걸까? 그것이 내가 풀어야 할 문제였다. 내가 얼마나 신속하고 확실하게 문제의 근원을 파헤쳤는지를 알리기 위해 홈즈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내게 슐레징어 박사의 왼쪽 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달라는 답장을 전보로 보내왔다. 홈즈의 유머 감각은 이상할 뿐 아니라 간간히 불쾌할 때도 있어서 난 그의 때늦은 농담엔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사실 난 홈즈의 전문이 도착하기 전에 하녀였던 마리를 만나러 이미 몽펠리에에 와 있었던 것이다. 프랜시스 여사의 전직 하녀를 찾아내서 얘기를 듣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헌신적인 여자였는데 일을 그만둔 것은 아씨가 좋은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의 결혼이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이별은 불가피했다. 마리가 괴로운 어조로 털어놓은 바에 따르면 프랜시스 여사는 바단에 머무르는 동안 그녀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을 뿐 아니라 한 번은 그녀를 의심하는 투의 질문까지 했다고 한다. 그래서 마리는 더욱 홀가분하게 아씨를 떠나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었다. 프랜시스 여사는 결혼 선물로 50파운드를 주었다. 마리는 로잔에서부터 아씨를 쫓아왔던 낯선 사내에게 나처럼 깊은 불신을 품고 있었다. 마리는 사내가 호숫가 산책로에서 아씨의 손목을 우악스럽게 움켜잡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사내는 험상궂고 무섭게 생겼다. 마리는 아씨가 런던까지 동행해주겠다는 슐레징어 부부의 제의를 받아들인 것은 그 사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또 아씨가 내놓고 말한 적은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렸을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여기까지 말했을 때 한연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놀라움과 공포로 얼굴을 실룩거렸다. 그녀가 소리쳤다. 저기 좀 보세요. 그 악당이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바로 저 남자예요. 활짝 열린 거실 창문을 통해 얼굴이 거무튀튀하고 검은 턱수염을 기른 거인이 거리 한복판에서 느리게 걸음을 떼어놓으며 집들의 번지수를 유심히 살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도 나처럼 프랜시스 여사의 하녀를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난 반사적으로 밖으로 뛰쳐나가 그에게 말을 붙였다. 영국인이시군요. 그런데 사내는 험악하게 인상을 쓰며 되물었다.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안 돼요. 사내는 단호하게 말했다. 상황이 좀 어색해졌지만 정면 대결이 최선인 경우도 많다. 프랜시스 카팍스 여사는 어딨나? 난 물었다. 사내는 놀란 눈으로 날 응시했다. 당신 그 여성한테 무슨 짓을 했어? 왜 그렇게 집요하게 따라다니지? 어서 대답하지 못해? 난 이렇게 말했다. 화가 난 사내는 큰 소리로 포효하며 호랑이처럼 덤벼들었다. 난 숱한 싸움에서 굴복한 적이 없지만 이 사내는 힘이 장사인데다 악귀처럼 미쳐 날뛰고 있었다. 그가 목을 조르는 바람에 거의 정신을 잃다시피 했을 때 수염이 더부룩한 푸른 작업복 차림의 프랑스인 노동자 하나가 곤봉을 든 채 맞은편 카바라에서 총알같이 튀어나왔다. 그리고 나를 덮친 사내의 팔에 정통으로 한 방 먹여 내게서 떨어뜨려 놓았다. 사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면서 다시 덤벼들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듯했다. 그러더니 분노에 찬 목소리로 한 번 더 포효하고 돌아서서 내가 방금 나온 집으로 들어갔다. 난 구해준 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고개를 돌렸다. 왓슨, 자넨 정말 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구만. 나랑 같이 야간 급행 열차편으로 런던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 1시간 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셜록 홈즈는
내 호텔 방에 와 앉아 있었다. 그가 때맞춰 불쑥 나타난 경위를 들어보니 별것 아니었다. 런던을 비워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자 다음에 내가 나타날 만한 곳에 미리 가서 기다리기로 했던 것이다. 여보게, 자넨 대단히 철저한 조사를 했어. 지금으로선 자네가 무슨 실수를 한 건지 뚜렷이 떠오르는 게 없구만. 자네 활동은 총체적으로 사방에 경보를 바라는 효과를 냈어. 그래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거야. 자네도 아마 나보다 더 잘하진 못했을걸? 난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그 문제에 대해서라면 아마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네. 이 호텔에 필립 그린 각하가 투숙했는데 우린 좀 더 성공적인 조사를 위해서 그분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 급사가 쟁반에 명함 하나를 받쳐들고 들어왔고 아까 거리에서 나한테 덤벼들었던 털보 악당이 뒤따라 들어왔다. 그는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랐다. 홈즈 선생, 이게 어찌된 일이오? 난 선생 편지를 받고 왔어.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요? 아, 이쪽은 내 친구이자 동료인 왓슨 박사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 일을 거들고 있죠. 낯선 사내는 사과의 말과 함께 햇빛에 그을은 큼지막한 손을 내밀었다.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신지 모르겠소. 내가 그녀에게 해코지를 했다고 비난하는 얘기를 듣고 자제력을 잃어버렸소이다. 정말이지 요즘 난 제정신이 아니오. 신경줄에 전기가 통하고 있는 것 같소.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겠소. 홈즈 선생,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해서 내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 하는 점이오. 난 프랜시스 여사의 가정교사 도브니 양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모자를 쓴 그 수잔 도브니? 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 도브니 양도 그린치를 기억하고 있더군요. 옛날에 당신이 남아프리카에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이전 시절이었죠.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시구만. 난 당신 앞에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소. 홈즈 선생, 맹세코 이 세상에 프랜시스에 대한 나의 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한 여자에게 품었던 남자는 없었을 거요. 나도 내가 거친 청년이었던 건 알고 있어. 나와 같은 부류가 다 그랬지.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눈처럼 순결했소. 그녀는 거칠고 상스러운 것은 티끌만큼도 견디지 못했소이다. 그래서 내가 저지른 짓들을 알게 되자 나하고는 더 이상 말도 하지 않으려고 했소. 하지만 그녀는 나를 사랑했다오. 정말 놀라운 일 아니오. 그토록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는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며 그동안 독신으로 견뎌온 거요. 세월이 흘렀고 난 바버턴에서 돈을 모았소. 그러자 그녀를 찾아서 마음을 돌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난 그녀가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소이다. 난 로잔에서 그녀를 찾아냈고 마음을 돌리기 위해 내가 아는 방법을 다 써보았소. 내 생각에 그녀는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지만 의지는 여전히 강했소이다. 그런데 다음날 찾아가 보니 그녀는 이미 호텔을 떠나고 없었소이다. 난 그녀의 발자취를 쫓아 바덴까지 왔고 한참 뒤에 하녀가 여기 산다는 얘기를 들었소. 난 거친 사람이고 거친 인생을 살다 왔고 그래서 왓슨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어버렸소이다. 하지만 제발 부탁이니 프랜시스가 어떻게 됐는지 말해주시오. 그건 앞으로 알아내야 할 문제입니다. 셜록 홈즈는 묘하게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린 씨, 지금 런던의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랭홈 호텔로 오면 나를 찾을 수 있을 거요. 그러면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런던으로 돌아간 뒤에 호텔에서 대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릇된 희망을 심어드릴 생각은 없지만 무슨 일을 하든 프랜시스 여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테니 그 점에 대해선 마음을 놓으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명함을 드릴 테니 필요하면 연락해 주시죠. 자, 왓슨, 짐을 꾸리게나. 난 허드슨 부인한테 전보를 쳐서 내일 아침 7시 반에 허기진 여행자 둘이 도착할 테니까 있는 대로 솜씨를 부려서 식사 준비를 해놓으라고 하겠네.
베이커가 이 방에 도착해보니 전보 한 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홈즈는 껄껄 웃으며 읽더니 그것을 내게 던져주었다. 전보엔 너덜거림이라고 씌어져 있었고 발신지는 바덴이었다. 이게 뭐야? 난 물었다. 대단히 중요한 정보야. 자네도 내가 그 목사의 왼쪽 귀에 대해 얄궂은 질문을 했던 것 기억하지? 자네한텐 아무 답장이 없었네. 난 그때 바덴을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었어. 바로 그거야. 그래서 난 잉글리셔 호프의 지배인한테 같은 편지를 보냈고 이게 그 답장일세.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여보게, 이건 말이지.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자가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교활하고 위험한 인물이란 말일세. 남미에서 온 선교사 슐레징어 박사는 다름 아닌 호주 출신의 파렴치범 성 피터스일세. 신생국의 입장에서 그잔 범죄자의 결정판이었어. 그잔 외로운 여성들의 종교적인 감정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데 능하지. 그 마누란 프레이저라는 영국 여잔데 유능한 조수일세. 난 슐레징어 박사라는 자의 행동에 대한 얘기를 듣자 성 피터스가 생각나는데 신체적 특징을 확보해 보니 내 짐작이 맞았네. 성 피터스는 1889년에 호주 애들레이트의 어느 술집에서 싸움을 벌이다가 귀를 심하게 물어뜯긴 적이 있어. 여보게, 가엾은 숙녀는 못하는 짓이 없는 악독한 남녀의 수중에 떨어진 거야.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그렇지 않다면 감금돼 있어서 도브니 양이나 다른 친구들에게 편지를 쓸 수 없는 게 분명하이. 런던에 아예 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런던을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지만 전자의 가능성은 별로 없네. 왜냐하면 등록제도 때문에 외국인들이 유럽 경찰을 상대로 장난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 후자의 가능성도 그렇게 높진 않아. 그 사기꾼들에게 사람을 용이하게 감금할 수 있는 곳으로 런던만한 곳이 없을 테니까 말이야. 내 육감에 따르면 프랜시스 여사는 지금 런던에 있어. 하지만 소재를 정확히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당장은 없기 때문에 우린 필요한 조처를 취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밖에 없네. 난 이따가 저녁 때 슬슬 걸어서 런던 경찰청에 가서 친구 레스트레이드와 얘기를 좀 나누고 올 생각일세. 하지만 경찰력도 홈즈가 거느린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도 수수께끼를 푸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런던의 수백만 인구 중에서 우리가 찾는 셋은 아예 존재한 적도 없는 사람처럼 완전히 종적을 감췄다. 여기저기 광고를 내봤지만 헛수고였다. 이것저것 단서를 추적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었다. 슐레징어가 드나들 만한 범죄자의 소굴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결국 허탕치고 말았다. 슐레징어의 옛 동료들에게도 감시를 붙여놓았지만 그들은 슐레징어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고 있었다. 일주일 동안 무력하게 조바심만 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줄기 서광이 비쳐들었다. 웨스트민스터로 보빙턴 전당포에 오래된 스페인제의 은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나타난 것이다. 이 물건을 가져온 사람은 얼굴을 깨끗이 면도한 성직자처럼 보이는 거구의 사내였다. 이름과 주소는 가짜라는 게 뻔했다. 주인은 사내의 귀는 미처 보지 못했지만 그 밖의 인상착의로 보아 슐레징어임이 분명했다. 랭엄 호텔에 투숙한 우리 친구는 소식을 알아보러 3번을 찾아왔다. 그런데 그가 3번째로 찾아오기 1시간 전에 사태가 이렇듯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의 큰 몸에 걸친 옷이 점점 헐렁해지고 있었다. 그는 불안과 초조로 시들어가는 것 같았다. 뭔가 할 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소. 그는 끊임없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마침내 홈즈는 그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었다. 그자가 폐물을 전당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자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프랜시스에게 무슨 흉한 일이 생겼다는 뜻은 아니겠죠? 홈즈는 침중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자가 여태껏 숙녀를 감금하고 있었다면 고이 놓아주진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들의 신변이 위태로워질 테니까요.
우린 최악의 상황을 예상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소? 그 남녀가 그린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소. 그자가 다음엔 다른 전당포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빙턴에선 물건값을 후하게 쳐주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해지면 다시 거길 찾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가시면 그쪽 사람들이 전당포 안에서 기다리게 해줄 겁니다. 만약 그자가 찾아오면 집까지 따라가십시오. 하지만 섣부른 행동은 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폭력은 절대 안 됩니다. 나한테 알리고 내 동의를 받기 전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고 명예를 걸고 약속하십시오. 이틀 동안 필립 그린 각하는 감감무소식이었다. 셋째 날 저녁에 그가 창백한 얼굴로 우리 집 거실로 뛰어들어왔다. 얼마나 흥분했는지 그 강인한 육체의 근육이 온통 부들부들 떨렸다. 찾았어! 그자를 찾았소! 그린 씨가 부르짖었다. 그는 흥분한 나머지 말을 더듬었다. 홈즈는 몇 마디로 말을 달랜 다음 그를 안락 의자에 주저앉혔다. 진정하십시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죠. 겨우 1시간 전에 여자가 찾아왔소. 이번엔 마누라였지. 하지만 여자가 가져온 목걸이는 지난번 것과 같은 짝이었어. 여잔 키가 크고 핏기 없는 얼굴에 족제비 같은 눈을 하고 있었지. 그 여자가 맞군요. 홈즈가 말했다. 여자가 전당포를 나갔을 때 난 뒤를 밟았어. 여자는 캐닝턴로로 걸어갔고 난 바짝 따라붙었소이다. 그 여잔 금방 어느 가게로 들어갔는데 홈즈 선생, 그곳은 장의사였소. 벗은 흠칫 놀랐다. 그래서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 그것은 냉정하고 핏기 없는 얼굴 뒤에 뜨거운 영혼이 숨어있음을 여실히 드러내주었다. 그 여잔 카운터 뒤에 있는 주인 여자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지. 나도 가게 안으로 따라 들어갔소이다. 너무 늦는군요. 그 여잔 이런 식으로 말했어. 그러자 주인 여자가 변명조로 대답했지. 다른 것 같았으면 벌써 도착했을 거예요. 하지만 보통 물건이 아니라서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두 여인은 말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지. 그래서 난 뭘 물어본 다음에 가게를 나왔어.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죠? 여자가 나왔을 때 난 문 옆에 숨어 있었어. 그 여잔 뭐가 의심스러웠는지 주위를 살폈소이다. 그러더니 마차를 불렀고 나도 다행스럽게 다른 마차를 잡아타고 뒤따라갈 수 있었어. 여잔 브릭스턴 폴트니 광장 36번지에서 내렸어. 난 그 집을 지나 광장 모퉁이에서 내린 다음 그 집 앞에서 망을 보았지. 사람이 있는 게 보였습니까? 1층 창문 하나만 불이 켜져 있었고 온통 깜깜했소이다. 커튼을 쳐놓아서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어. 거기 서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두 남자가 탄 포장마차가 와서 섰어. 두 사람은 포장마차에서 뭔가를 내리더니 그걸 들고 현관 계단을 올라갔어. 홈즈 선생, 그건 관이었소이다. 그 순간 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했소이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두 남자가 관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 문을 열어준 사람은 그 여자였어. 하지만 그 여자가 거기 서 있는 나를 흘끗 보았는데 내 얼굴을 알아보는 것 같았소이다. 그 여잔 깜짝 놀라더니 서둘러 문을 닫았지. 난 선생한테 한 약속을 기억하고 여기로 달려온 거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홈즈는 반쪽짜리 종이에 뭐라고 끼적거리며 말했다. 우린 영장이 있어야 합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죠. 이걸 가지고 경찰청에 가서 영장을 받아오시면 좋겠군요. 약간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프랜시스 여사의 폐물을 판 것만으로도
사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레스트레이드가 알아서 해줄 겁니다. 하지만 그 인간들이 그 사이에 프랜시스를 죽일지도 모르고 그 관은 다 뭐고 그녀가 아니라면 누구 때문에 그걸 들여갔겠소? 그린 씨, 우린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일은 우리한테 맡겨두시죠. 의뢰인이 쏜살같이 달려나가자 홈즈가 덧붙였다. 자, 왓슨. 이제 정규군이 출동할 걸세. 하지만 항상 그랬듯이 우린 비정규군이고 우리에겐 할 일이 따로 있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방식을 택할 수밖에. 지체 없이 볼트니 광장으로 가세나. 이제 상황을 재구성해볼까? 홈즈가 말했다. 마차는 의회 건물을 지나 바람같이 웨스트민스터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사기꾼 남녀는 먼저 충실한 하녀를 주인한테서 떼어놓은 다음에 가엾은 숙녀를 구슬려 런던으로 끌고 왔어. 프랜시스 여사가 무슨 편지를 썼다 해도 그들이 중간에서 가로챘을 걸세. 그리고 공모자를 통해 가구가 딸린 새 집을 얻었지. 일단 집 안에 들어가자 그들은 태도를 바꿔 숙녀를 감금하고 귀중한 보석을 가로챘어.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들은 누군가 숙녀의 운명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보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어. 숙녀를 풀어준다면 그녀는 당연히 두 남녀를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풀어줄 수가 없겠지. 하지만 그녀를 영원히 가둬둘 수는 없을 걸세. 그래서 살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거야. 정말 그랬겠군. 이제 다른 방향으로 추리해볼까? 왓슨, 서로 다른 두 방향으로 추리하다 보면 진실에 가까운 어떤 접점에 이를 걸세. 이제부터 우린 숙녀가 아니라 관에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갈 걸세. 그 집에 관이 들어간 것은 숙녀가 죽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걸 나타내줘. 또한 사망진단서와 매장 허가서를 제대로 갖춘 정식 매장 절차가 진행되리라는 걸 암시하지. 숙녀를 살해했다면 그들은 뒷마당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묻어버렸을 거야.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그건 무슨 뜻일까? 그들은 의사가 자연사로 착각할 만한 방법으로 숙녀를 죽인 것이 분명해. 독살 따위의 방법을 썼겠지. 하지만 숙녀를 의사에게 보였다는 건 아무래도 이상해. 의사가 공범이 아닌 한 말이야. 하지만 의사가 한패일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 사망 진단서는 위조할 수도 있잖아. 왓슨, 그건 위험한 일이야. 지극히 위험한 일이고 말고. 그랬을 리는 없다고 보네. 마부, 여기서 세워주게나. 방금 버빙턴 전당포를 지났으니까 여기가 틀림없이 그 장의사일 걸세. 왓슨, 자네가 들어가겠나? 자네 얼굴은 누구에게나 신뢰감을 주거든. 폴트니 광장 장례식이 내일 몇 시에 거행되는지 물어보게나. 장의사집 여자는 장례식은 아침 8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선선히 알려주었다. 왓슨, 자네도 봤지? 비밀은 없어. 모든 일을 공개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어떻게 했는진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도 다 갖춘 것이 분명하이. 그래서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이제 직접 쳐들어가는 수밖에. 자네, 무긴 가져왔나? 내 지팡이. 그래, 우리에게 힘은 충분할 거야. 정의의 싸움이라면 힘은 3배. 라는 말도 있네. 우린 무작정 경찰을 기다리거나 법으로 정한 요건을 다 맞출 수는 없어. 마부, 출발하게나. 자, 왓슨. 전에도 가끔 그랬던 것처럼 우리 둘이서 운을 시험해보기로 하자고. 홈즈는 폴트니 광장 가운데에 어둠에 묻힌 큰 집에 다가가 요란하게 초인종을 울렸다. 곧 문이 열렸고 불빛이 희미한 현관에 키 큰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떻게 오셨어요? 여자는 어둠 속에 서 있는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을 살피며 날카롭게 물었다. 슐레징어 박사와 얘기하고 싶소. 홈즈는 말했다. 여긴 그런 사람 없어요.
여자는 대답하며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홈즈가 벌써 문틈에 발을 집어넣은 다음이었다. 이름이 뭐든 간에 이 집에 사는 남자를 만나고 싶소. 여자는 머뭇거렸다. 그러더니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네, 들어오세요. 내 남편은 세상에 누굴 만나는 것도 겁내지 않아요. 우리가 들어가자 그녀는 현관문을 닫고 홀 오른쪽에 있는 거실로 안내했다. 그녀는 방을 나가기 전에 가스등에 불꽃을 키웠다. 피터스 씨가 곧 오실 거예요. 여자가 말한 대로 먼지가 잔뜩 내려앉고 좀 있은 방을 둘러보기도 전에 문이 열리더니 얼굴을 깨끗이 면도한 거구의 대머리 사내가 경쾌한 걸음으로 들어왔다. 사내는 크고 불그레한 얼굴에 양 볼따구니가 축 늘어졌고 언뜻 보기엔 자비로운 인상이었으나 치명적으로 인매가 잔인하고 심술궂어 보였다. 아이, 신사 여러분, 뭔가 착각을 하셨군요. 사내는 정이 뚝뚝 듣는 목소리로 간지럽게 말했다. 집을 잘 못 찾으셨나 봅니다. 거리를 좀 더 내려가시면. 그만! 우린 시간이 없다. 내 친구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애들레이드 출신의 헨리 피터스 아닌가? 최근엔 바덴과 남미에서 선교사 순례징어 박사로 행세했고 말이야. 그건 내가 셜록 홈즈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거다. 내가 여태껏 순례징어 박사로 호칭한 피터스는 깜짝 놀라 무서운 추적자를 노려보았다. 홈즈 선생, 내가 당신 앞에서 겁먹을 줄 아시오? 그는 싸늘하게 말했다. 난 양심에 거리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놀랄 일도 없소. 내 집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왔소? 당신이 바덴에서 납치해온 프랜시스 카팍스 여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다. 나야말로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은 사람이오. 피터스는 차갑게 말했다. 그 여자한테 받아야 할 돈이 거의 100파운드는 되는데 있는 거라곤 상인들이 쳐다보지도 않을 겉만 번지르르한 목걸이 2개 뿐이오. 그 여잔 바덴에서 우리 부부한테 달라붙었지. 내가 그때 다른 이름을 쓴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 여잔 런던에 올 때까지 우리한테 들러붙어 있었소이다. 내가 그 여자의 숙박료랑 여행 경비를 몽땅 부담했지. 그런데 런던에 오자 그 여잔 주랭랑을 놓고 말았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지출한 경비 대신에 그 구닥다리 폐물 몇 가지를 남겨놓고 말이오. 홈즈 선생, 그 여자를 찾아내면 내 빚도 좀 받아주시오. 그렇지 않아도 그 여성을 찾을 생각이야. 셜록 홈즈는 말했다. 승려를 찾아낼 때까지 이 집을 샅샅이 뒤질 거다. 영장은 어딨지? 홈즈는 주머니에서 리볼버를 반쯤 끄집어냈다. 좀 더 나은 게 도착할 때까지 이걸로 대신해야겠다. 아니, 당신은 강도나 다름없구만. 날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다. 홈즈는 쾌활하게 말했다. 사실 여기 있는 이 친구도 위험한 불량배거든. 우리 둘이서 당신 집을 뒤져야겠어. 피터스는 문을 열었다. 애니, 가서 경찰을 불러와. 그러자 여자의 치맛자락 스치는 소리가 복도를 내려가더니 현관문이 열렸다가 닫혔다. 왓슨, 시간이 없어. 피터스, 우릴 건드렸다간 큰 코 다칠 줄 알아라. 이 집에 들어온 관은 어디 있나? 관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건 사용 중이요. 안에 시신이 들어있어. 그 시신을 봐야겠다. 난 허락할 수 없어.
그럼 허락 없이 봐야지. 홈즈는 신속한 동작으로 사내를 밀치고 홀로 나갔다. 바로 앞에 문 하나가 반쯤 열려 있었다. 우린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식당이었다. 식탁 위에 반쯤 켜진 샹들리에 불빛 아래 관이 놓여 있었다. 홈즈는 등잔불을 돋우고 관 뚜껑을 열었다. 깊이 들어간 관 속에 깡마른 시신이 누워 있었다. 머리 위에 불빛이 늙고 주름진 얼굴 위로 부서져 내렸다. 학대, 굶주림, 질병, 그 어느 것도 아직 아름다운 프랜시스 여사를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노파로 만들진 못했을 것이다. 홈즈의 얼굴에 놀라움과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다.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는 중얼거렸다. 다른 사람이야. 셜록 홈즈 선생, 이번엔 큰 실수를 했구만. 우리를 따라 방에 들어온 피터스가 말했다. 이 죽은 여인은 누구냐? 꼭 알아야겠다면 가르쳐 드리는 게 인지상정이지. 이 할멈은 내 아내의 유모였던 로즈 스펜더인데 브릭스턴 구빈원 진료소에 있는 걸 우리가 찾아냈어. 우린 할멈을 이 집에 모셔다 놓고 퍼뱅크 빌라 13번지에 호성 박사를 불렀지. 그리고 기독교인답게 할멈을 정성껏 돌보았어. 할멈은 이 집에 온 지 사흘 만에 세상을 떴지. 사망 진단서인 사인이 노환으로 적혀 있었지만 물론 그건 의사의 생각일 뿐이고 선생은 그보다 나은 견해를 갖고 계실 테지. 우린 캐닝턴 로의 스팀슨사의 장례식을 대행해달라고 의뢰했는데 내일 아침 8시에 할멈을 매장할 거요. 어떻소? 허점을 잡았소? 홈즈 선생, 당신은 바보 같은 실수를 했는데 그걸 인정하는 게 좋을 거요. 당신이 프랜시스 카팍스 여사가 누워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관뚜껑을 열었다가 90살 먹은 가엾은 노파가 튀어나온 걸 보고 입을 딱 벌리고 쳐다보는 사진을 찍어 놓았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말이야. 피터스의 야유 앞에서도 홈즈의 얼굴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냉정했지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걸 보니 속으로 무척 화가 난 모양이었다. 난 이 집을 뒤질 생각이다. 집을 뒤지시겠다. 하지만 복도에서 여자의 목소리와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자 피터스가 소리쳤다. 당신 마음대로 되는지 한번 봅시다. 경관님들,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 사람들이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집에 들어와 있는데 제 힘으론 도저히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좀 내보내 주십시오. 경사와 순경이 문 앞에 서 있었다. 홈즈는 명함을 꺼냈다. 여기 이름과 주소가 있어. 이쪽은 내 친구인 왓슨 박사요.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우린 두 분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경사가 말했다. 하지만 영장이 없으면 두 분께서는 여기 계실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소. 그 점에 대해선 잘 알고 있소이다. 뭐들 하는 거요? 이 사람을 빨리 체포하시오. 피터스가 소리쳤다. 이 신사분에 대해선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거요. 경사가 근엄하게 말했다. 아유, 홈즈 선생님. 하지만 나가셔야겠습니다. 알겠소. 왓슨, 나가야겠군. 잠시 후 우린 다시 거리로 나왔다. 홈즈는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했지만 난 분노와 모욕감으로 얼굴이 화끈거렸다. 경사가 뒤쫓아왔다. 홈즈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법이 그래서요. 옳은 말이요, 경사. 달리 어쩌겠소. 선생님께서 저 집에 들어가신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경사, 한 여성이 실종됐어. 우린 그 여성이 저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오. 곧 영장이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홈즈 선생님. 그럼 제가 저 집 사람들을 감시하겠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알려드리죠. 때는 저녁 9시였는데 우린 전력을 다해 단서를 쫓았다. 먼저 마차를 잡아타고 브릭스턴 구빈원 진료소로 달려갔다. 그곳에선 정말 며칠 전에 어느 관대한 부부가 찾아와서 머리가 모자란 한 노파를 예전 하인이라고 주장하며 데려가겠다는 승낙을 받아냈다고 했다. 노파가 여길 나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놀라는 사람은 없었다. 다음 행선지는 의사의 집이었다. 그 집에 왕진을 간 의사는 노파가 순전히 노쇠에서 죽게 된 걸 보았고 실제로 임종한 걸 보고 적법하게 사망 진단서도 끊어주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게 다 정상이었고 할머니의 죽음에 관한 한 타살로 의심할 만한 여진 전혀 없었습니다. 의사는 찰나말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의심스러운 것은 없었지만 그만한 계층의 사람들이 하인을 두지 않고 사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의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우린 마지막으로 런던 경찰청으로 갔다.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약간 지체될 것이 분명했다. 내일 아침이나 되어야 치안판사의 서명이 날 것이다. 홈즈는 아침 9시경 경찰청에서 레스트레이드를 만나 현장에 가서 영장 집행을 참관하기로 했다. 그날 하루는 이렇게 끝났다. 마지막으로 자정 무렵에 우리 친구인 경사가 찾아와 그 크고 어두운 집 여기저기에 불빛이 깜빡이는 걸 보았지만 집을 나간 사람도 집에 들어간 사람도 없었다고 보고했다. 우린 인내심을 갖고 내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셜록 홈즈는 너무 흥분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잠을 잘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내가 침실로 들어갈 때 친구는 수많은 짙은 눈썹을 찌푸린 채 줄담배를 피우며 길고 신경질적인 손가락으로 의자의 팔걸이를 연신 두들겨대고 있었다. 그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마음속으로 모든 가능성을 일일이 따져보는 중이었다. 밤중에 그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몇 차례 들렸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마침내 내 이름을 부르며 침실로 뛰어들었다. 실내복 차림이었지만 눈이 퀭하게 들어간 핏기 없는 얼굴을 보니 불면의 밤을 보낸 것이 분명했다. 장례식이 몇 시였더라? 8시, 그렇지 않나? 그는 정신없이 다그쳐 물었다. 지금 7시 20분이야. 맙소사 왓슨. 하느님이 내게 주신 머리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일어나게, 어서 일어나! 생사가 걸린 일이야. 죽을 가능성이 100이면 살아날 가능성이 1이야. 우리가 한 발 늦는다면 난 자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거야. 절대로! 우린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이륜마차를 타고 베이커가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래도 빅벤을 지난 것은 7시 35분이었고 브릭스턴로를 질주해 간 것은 8시였다. 하지만 늦은 것은 우리뿐이 아니었다. 예정된 시간에서 10분이 지났는데도 장의 마차는 여전히 집 앞에서 대기 중이었고 우리가 탄 마차의 말이 거품을 물고 멈춰섰을 때 세 남자가 관을 메고 문지방을 넘고 있었다. 홈즈는 총알같이 달려가 앞을 가로막았다. 도로 들어가시오! 그는 맨 앞에 선 남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소리쳤다. 어서 도로 들어가시오! 당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묻겠는데 영장은 어디 있나? 피터스가 펄펄 뛰며 고함을 질렀다. 크고 불그레한 얼굴이 관 너머에서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영장은 지금 오고 있다. 영장이 올 때까지 관을 집 밖으로 내갈 수 없다. 홈즈의 권위 있는 목소리는 관을 맨 사람들에게 효력을 발휘했다. 피터스는 어느새 집 안으로 모습을 감췄고 사내들은 이제 홈즈의 명령에 복종했다. 빨리 왔어! 어서! 드라이버 여기 있네! 관을 다시 식탁에 올려놓자 그가 소리쳤다. 여보게, 당신은 이것으로!
1분 안에 뚜껑을 열면 그 말을 주지. 질문은 하지 말고 빨리빨리. 좋았어. 하나 더. 저기도 하나 더. 자, 모두 같이 들어올립시다. 움직인다. 움직여. 아, 드디어 열리는군. 모두가 힘을 합치자 관뚜껑이 열렸다. 그러자 안에서 지독한 클로로포름 냄새가 올라왔다. 안엔 시신이 누워 있었는데 얼굴을 마취제의 적신솜으로 감싸고 있었다. 홈즈가 솜을 드러내자 아름답고 고결한 중년 여성의 조각상 같은 얼굴이 드러났다. 홈즈가 얼른 달려들어 그녀를 일으켜 앉혔다. 왓슨, 죽었나? 아직 숨이 붙어있나? 우리가 너무 늦게 온 건 아닌지 모르겠어. 30분 정도는 정말 그런 것처럼 보였다. 솜뭉치에 질식하고 클로로포름의 도끼에 중독되어 프랜시스 여사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 같았다.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에테르를 투여하는 등 온갖 과학적인 방법 끝에 마침내 생명의 미약한 고동이, 눈꺼풀에 보일락말락한 떨림이, 콧김으로 흐려지는 거울이 서서히 돌아오는 생명을 증거해 주었다. 마차가 집 앞에서 멈추자 홈즈는 커튼을 걷고 밖을 내다보았다. 레스트레이드가 영장을 가져왔어. 새들이 이미 날아가 버렸다는 걸 알게 되겠군. 누군가 복도를 쿵쿵거리며 달려오는 소리를 듣고 그는 덧붙였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 숙녀를 간호할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이 오는군. 그린씨, 어서 오십시오. 숙녀를 한시라도 빨리 옮기는 게 좋을 것 같군요. 그건 그렇고 아직 관 속에 누워있는 가엾은 할머니가 혼자 무덤으로 갈 수 있도록 장례식을 진행하는 게 좋겠어. 그날 저녁 홈즈가 말했다. 여보게, 자네가 이 사건을 연대기에 추가한다면 그것은 가장 균형 잡힌 정신도 일시적인 암흑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만 활용될 수 있을 걸세.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지만 위대한 정신은 그것을 깨닫고 고칠 수 있지. 내가 그 정도 영예는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어제 밤새도록 어디에선가 어떤 단서, 이상한 말, 기이한 사실을 의식했지만 너무 쉽게 흘려버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 그런데 먼 동이 틀 무렵 갑자기 어떤 말이 뇌리를 스치더군. 그것은 필립 그린이 전해준 장의사의 집 여자의 얘기였어.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네. 다른 것 같았으면 벌써 도착했을 거예요. 하지만 보통 물건이 아니라서 시간이 더 걸리죠. 두 여인은 관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건 보통 물건이 아니었어. 그렇다면 그건 관이 특별한 짓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하지만 왜? 왜? 그러자 관이 깊은 내부와 바닥에 누워있던 말라 비틀어진 조그마한 시신이 떠올랐네. 그렇게 작은 시신에 왜 그렇게 큰 관이 필요했던 것일까? 그것은 사람 하나를 더 넣기 위한 것이었어. 사망 진단서 하나로 두 구의 시신을 묻는 것이지. 모든 것이 이렇게 명약관화했는데 내 이성이 잠시 흐려졌던 것일세. 8시에 프랜시스 여사는 매장될 예정이었어. 관이 집을 떠나기 전에 막아야 했지.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네. 숙녀를 산채로 찾을 가능성은 극히 적었네. 그래도 가능성은 가능성이었지. 내가 아는 범위에서 그 남녀가 여태껏 살인을 저지른 적은 없었네. 난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실제로 살인한 것을 자제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또 죽이지 않고 매장하면 시신이 발굴되더라도 사인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어. 난 두 남녀가 그런 것을 고려해 주길 바랐네. 자네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거야. 가엾은 숙녀가 그토록 오랫동안 감금돼 있던 2층의 그 끔찍한 속을 봤지. 그들은 그 방으로 뛰어들어가 클로로포름으로 숙녀를 마취시킨 다음 아래층으로 끌고 내려갔어. 그리고 그녀가 깨어나지 않도록 관 속에 마취제를 들이붓곤 관뚜껑에 못질을 한 거야. 왓슨, 정말 영리한 수법 아닌가? 범죄의 역사상 이런 수법은 처음이야. 자칭 선교사 부부가 레스트레이드의 소나기를 빠져나간다면 그들은 앞으로 눈부신 활약을 펼칠 걸세.
셜록 홈즈. 프랜시스 카팍스 여사의 실종. 오늘 밤 책 한 잔.